저는 올해 55, 25년 차 미용실 원장 박미라입니다. 남들은 이 나이쯤 되면 좀 편하게 산다는데 제게는 쉴 틈 없는 가위질과 고단한 일과만이 있었죠. 제 손이 락스물에 터질 때 남편은 늘 소파와 한 몸이었습니다. 늦은 밤 퉁퉁 부은 다리를 이끌고 현관문을 열면 절 반기는 건 리모컨을 쥔 채 코를 골고 있는 남편의 모습뿐이었죠.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늦게 들어온 것을 나무라시며 밖에서 고생하는 아들 저녁밥을 왜 안 챙기냐고 꾸짖으셨습니다. 가족의 생계는 제가 책임졌지만 저는 여전히 죄인처럼 살고 있었네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제가 차려준 밥상을 앞에 두고 뜬금없이 용돈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골프장 회비가 올랐다. 남자가 밖에서 기죽으면 안 된다는 이유였죠. 당신은 돈 잘 벌지 않느냐는 뻔뻔한 말이 제 귀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딸 지은이 결혼을 앞두고 있어 나갈 돈이 산더미인데도 남편의 허세를 채워주는 것이 나 땅이 아내의 도리라고 시어머니는 말씀하셨죠. 저는 곧 이 집을 떠나 행복하게 살 딸을 생각하며 그 모든 부당함을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그날도 남편은 샤워를 하겠다며 휴대폰을 식탁 위에 두고 들어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온 집안의 정적을 깨운 경쾌하지만 신경을 긁는 알림음이 울렸죠. 저는 무심코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지영이라는 낯선 이름, 그리고 그 뒤에 붙은 빨간 하트 이모티콘. 메시지는 자기야, 오늘 너무 행복했어. 내일 또 만날 수 있지? 순간 제 심장이 멈춘 듯 했습니다. 설마 아닐 겁니다. 업무상 보내는 문자일 거라고 애써 스스로를 달랬지만 지난 몇 달간의 남편의 수상한 행동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잠금 비밀번호는 딸 지은이의 생일이었습니다. 잠금이 풀리자 그동안 남편이 얼마나 저를 기만했는지 알 수 있는 잔인한 기록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난 3년간의 모든 대화, 제주도와 일본에서 찍은 사진, 그리고 호텔 영수증까지. 가장 견딜 수 없었던 것은 저를 향한 멸시였습니다. 남편은 저를 늙은 아내라고 불렀고 그냥 돈 버는 기계일 뿐이라고 비웃고 있었네요. 제 인생 30년의 가치가 고작 돈 버는 기계 두 단어로 정의되는 순간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차가운 분노가 밀려왔습니다. 저는 울부짖거나 소리를 지르는 대신 이 모든 증거를 제 휴대폰으로 조용히 옮겨 담았습니다. 복수라는 칼을 벼리기 위한 첫 단계였죠.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 채 샤워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시간이 몇 시인지 확인하려 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의심조차 하지 않았죠. 그날 밤 30년간 제 곁에 누워있던 남편이 사실은 알맹이가 썩어버린 껍데기였음을 깨닫고 말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결심했죠. 이 결혼은 끝났다고.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제가 맞이할 지옥이 곧 결혼할 딸의 행복과 끔찍하게 연결되어 있을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그저 그 불륜 상대가 누군지 알아내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었네요. 남편의 휴대폰을 확인한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곤히 잠든 남편의 얼굴을 보며 수없이 많은 감정이 교차했죠. 당장이라도 그의 멱살을 잡고 싶었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곧 있을 딸 지은이의 상견례 때문이었죠. 이 결혼을 망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삼키고
이성을 찾기로 했습니다. 복수를 위해서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으니까요. 감정에 휘둘릴 때가 아니었습니다. 지은이의 행복을 지키려면 제가 더 강해져야 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남편의 그림자처럼 그의 뒤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카드 명세서였습니다. 제가 생활비를 아껴 모은 돈이 어떤 식으로 새어나갔는지 알고 싶었거든요. 명세서를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제 손은 분노로 떨렸습니다. 남편이 거래처 접대라고 둘러댔던 고액의 술집 결제 내역, 주말마다 갔다는 출장의 호텔 숙박, 그리고 정체불명의 오피스텔 월세까지. 그 모든 돈이 최지영이라는 이름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죠. 명품 매장, 고급 에스테틱, 해외 항공권까지. 제가 미용실에서 허리띠 졸라매며 번 돈이 고스란히 그 여자의 사치에 쓰이고 있었습니다. 제 손은 락스물에 터져가는데 그 여자는 제 돈으로 명품을 휘감고 있었다니요. 억장이 무너진다는 말이 바로 이런 것이겠죠. 남편의 통화 기록과 카드 명세서를 추적해 최지영이라는 여자의 정보를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SNS를 찾아냈죠. 화면 가득 펼쳐진 사진들은 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랑받는 여자, 오늘도 행복해라는 해시태그로 도배된 피, 매일 고급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고 비싼 와인을 마시는 모습. 저는 마치 제 돈으로 만들어진 영화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 여자의 행복을 위해 평생을 바친 것처럼 느껴졌죠. 분노가 제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크로를 내리던 중 제 눈길을 사로잡는 게시물이 있었습니다. 최지영이 올린 가족 사진과 함께 적힌 글귀였죠. 사랑하는 동생, 드디어 결혼하다니. 우리 가족에게 경사났네. 이제 나도 어엿한 신이 되는 건가? 샵 동생 결혼 샵 행복하자. 저는 그 글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동생 결혼식 준비 중이라니. 순간 제 머릿속에서 여러 조각의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거래처 접대라고 거짓말하고 갔던 일본 여행. 그곳에서 내연녀 최지영과 찍은 사진 속에서 남편의 손목에 채워져 있던 시계. 제가 결혼기념일에 선물했던 그 시계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 속에 흐릿하게 찍힌 남자의 모습. 저는 그 남자가 누구인지 알아보기 위해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그때 차가운 예감이 제 심장을 관통했죠. 저는 미용실에서 파마약을 맨손으로 만지고 샴푸를 하느라 손가락 마디마디가 닳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굳은 살이 박히고 툭 하면 습진이 생겼죠. 제 손은 저의 헌신과 고난의 세월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지영의 SNS 사진 속 그녀의 손은 달랐습니다. 흠집 하나 없이 매끄럽게 관리된 손톱, 화려한 네일아트. 제 손이 락스물에 터져가는데 그 여자는 제가 피땀 흘려 번 돈으로 호캉스를 즐기며 손톱 관리나 받고 있었던 겁니다. 모든 사실이 저를 지옥으로 밀어넣는 것 같았지만 저는 아이러니하게도 평온함을 찾았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차가운 분노가 제 몸을 감쌌거든요. 저는 이제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남편과 최지영을 향한 복수를 계획했습니다. 딸의 상견례까지는 아직 며칠 남았습니다. 저는 그 시간 동안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알아봐야 했습니다. 이성을 잃지 않고 침착하게. 그래야 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흘린 피눈물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해줄 테니까요. 폭풍전야의 밤이 깊어갑니다. 설마 했습니다. 제발 아니길. 제발 그 최악의 상상만은 빗나가길 빌고 또 빌었죠. 하지만 신은 끝내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상견례 당일 아침, 집안 공기부터가 달랐습니다. 저는 밤새 한숨도 못 잤는데 남편은 콧노래까지 흥얼거리고 있었죠. 거울 앞에서 이리저리 몸을 비틀며 새로 산 양복 맵시를 확인하는 꼴이 가관이더군요. 제 카드로 긁은 그 양복을 남편은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때? 핏이 딱 떨어지지. 사돈댁 처음 뵙는 자리인데 내가 좀 있어 보여야 우리 지은이 기가 살지. 당신도 좀 웃어. 왜 그렇게 인상을 쓰고 있어? 당장이라도 소리를 지르며 그 양복을 찢어버리고 싶었지만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제 가방 안에는 사직서 대신 며칠 전 변호사 사무실에서 작성한 이혼 소장이 들어있었으니까요. 오늘만 참자. 오늘만 넘기면 된다. 저는 주문을 외우듯 속으로 되뇌며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외출이 되돌릴 수 없는 지옥행 열차였다는 걸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약속 장소는 강남의 유명한 한정식집이었습니다. 룸에 들어서자 미리 와 있던 예비 사돈 어른들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인상이 참 좋으신 분들이었습니다. 우리 지은이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게 눈에 보여서 저도 모르게 긴장이 조금 풀리는 듯했습니다. 딸 지은이는 예비 신랑과 나란히 앉아 수줍게 웃고 있었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 보이는 딸의 얼굴을 보니 제 마음속의 분노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내가 참으면 된다. 내 딸만 행복하면 껍데기 남편 따위 평생 안고 가도 좋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 예비 사돈어른께서 시계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딸아이가 좀 늦네요. 직장에서 오느라 차가 좀 막히나 봅니다. 곧 도착할 테니 먼저 앉으시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복도에서 꼬각 하이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닫혀있던 미닫이 문이 드르륵 열렸습니다. 미라 내레이션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화려한 명품 원피스에 손에는 제가 SNS에서 봤던 그 신상 가방을 들고 있었죠. 그리고 고개를 들어 인사를 하는 순간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제 심장이 덜컥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 얼굴, 매일 밤 꿈속에서 저를 조롱하던 그 얼굴, 제 남편의 휴대폰 속에서 자기야를 외치던 그 여자, 바로 최지영이었습니다. 그녀가 밝게 웃으며 들어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차가 너무 막혀서요. 어머, 안녕하세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제 남편의 내연녀가 내 딸의 예비 시누이라니요. 남편이 그토록 감추려 했던 불륜 상대가 바로 오늘 사돈을 맺을 집안의 딸이었던 겁니다. 저는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의 반응은 가히 볼만했습니다. 물을 마시려던 컵을 달달 떨더니 들고 있던 젓가락을 챙그랑 하고 떨어뜨리더군요. 얼굴은 하얗다 못해 잿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입을 벌린 채 눈동자만 바쁘게 굴리고 있었죠. 최지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리에 앉으려다 맞은편에 앉은 제 남편, 아니 자신의 애인을 발견하고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녀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이 좁은 방 안에 서로의 추악한 비밀을 아는 세 사람과 아무것도 모르는 행복한 가족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죠. 식탁 밑으로 남편의 다리가 재봉틀처럼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숨막히는 정적을 깬 건 아이러니하게도 제 딸 지은이었습니다. 딸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예비 시누이가 예뻐 보였나 봅니다. 해맑게 웃으며 남편의 팔을 툭 치며 말했습니다. 아빠, 고모님 진짜 미인이시죠? 아까 사진 보여드렸을 때보다 실물이 훨씬 예쁘시다. 그치. 딸의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아빠의 내연녀를 보고 미인이다라고 칭찬하는 딸. 그리고 그 옆에서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그러네. 아주 미인이시네. 라고 대답해야 하는 아빠. 이보다 더 잔인하고 역겨운 코미디가 세상에 또 있을까요? 저는 식탁 아래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 살을 파고들어 피가 날 것 같았지만 그 고통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미라 내레이션 음식이 코스로 나오기 시작했지만 제 입에는 모래알을 씹는 것 같았습니다. 최지영은 계속 물만 들이켰고 남편은 화장실을 가겠다며 자꾸만 들락거렸습니다. 사돈 어른들은 사돈지간이 참 서먹하신가 보다며 농담을 건넸지만 그 누구도 웃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맞은편에 앉은 최지영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그녀는 제 시선을 피해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죠. 제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이 결혼 지킬 수 있을까? 내 딸을 저런 콩가루 집안에 아빠의 내연녀가 시누이로 있는 저 지옥 구렁텅이에 보낼 수 있을까?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제 안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올랐습니다. 그것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내 가족을 농락한 저 두 연놈들을 향한 서늘하고도 명확한 살해 사이였습니다. 지옥 같은 식사 시간이 이어지던 중 최지영이 창백한 얼굴로 화장실을 가겠다며 일어섰습니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 남편도 배가 아프다는 핑계를 대며 뒤따라 나가더군요. 뻔했습니다. 비상구 계단 어디쯤에서 입을 맞추 서로를 달래고 있겠죠. 저는 그들을 쫓아가려다 멈췄습니다. 제가 나서는 순간 이 판이 깨질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 딸 지은이가 이미 화장실에 가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잠시 후 남편과 최지영이 돌아오기도 전에 문이 먼저 열리고 딸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딸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행복하게 웃던 신부의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죠. 립스틱이 번진 줄도 모르고 멍하니 서서 뒷의자와 저를 번갈아 쳐다보더군요. 뒤이어 남편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웃으며 들어와 딸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 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딸이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아빠의 손을 거칠게 쳐냈습니다. 딸은 오열하며 소리쳤습니다. 화장실 앞에서 다 들었다고. 당신들이 나누던 그 더러운 대화를 3년이나 속여왔다는 그 끔찍한 진실을 엄마를 곰이라 부르며 조롱하던 그 목소리를 전부 다 들었다고 말입니다. 딸은 배신감에 몸을 가누지 못하고 다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경했던 아버지가
사실은 자신의 행복을 짓밟은 괴물이었다는 사실을 마주한 딸의 눈빛. 저는 그 눈빛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순식간에 상견례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사색이 되어 딸에게 매달렸고 최지영은 바닥에 주저앉아 벌벌 떨기만 했죠. 영문을 모르는 사돈 어른들은 이게 무슨 폐륜이냐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핸드백 깊숙한 곳에 모셔두었던 두툼한 누런 봉투를 꺼냈습니다. 저는 그 봉투를 식탁 정중앙,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갈비찜 접시 위에 툭 하고 던졌습니다. 사돈 어른, 많이 놀라셨죠. 이게 제 딸이 드리는 예단이자 제가 드리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봉투가 열리고 그 속에서 추악한 진실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남편과 최지영이 일본 온천에서 껴안고 찍은 낯뜨거운 사진들, 서로를 여보, 당신이라 부르던 카톡 대화 내용, 그리고 제 피 같은 돈이 그 여자에게 흘러 들어간 송금 내역까지. 고급 한정식집의 우아한 식탁은 순식간에 난잡한 불륜의 증거들로 뒤덮였습니다. 사진을 확인한 예비 사돈 어른의 얼굴이 불그락불락해지더니 급기야 최지영의 머리채를 휘어잡았습니다. 딸의 뺨을 때리는 날카로운 마찰음과 비명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사돈지간의 멱살잡이가 오가고 고성이 오가는 그야말로 지옥도였습니다. 그 난리통에 남편은 제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졌습니다. 한 번만 살려달라고, 다 오해라고 지저대더군요. 저는 바닥을 기는 그 남자를 내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고작 저런 인간을 믿고 30년을 살았구나. 저는 제 옷깃을 잡은 남편의 손을 벌레 떼어내듯 털어냈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이건 나. 썩은 냄새 나니까. 딸 지은이는 미련 없이 약혼 반지를 빼서 식탁 위에 던졌습니다. 울며 불며 매달리는 예비 신랑을 뒤로 한 채 딸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신발을 신었습니다. 엄마, 가자. 여긴 우리가 있을 곳이 아니야. 우리는 서로 죽일 듯이 싸우는 저들을 뒤로하고 그 지옥 같은 방을 걸어 나왔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얼굴에 닿자 그제야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내 딸의 가슴에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줬다는 미안함. 그리고 마침내 저 썩은 살을 도려냈다는 안도감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빗속에서 딸을 꽉 안았습니다. 딸도 제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비가 우리의 눈물을, 그리고 그 더러웠던 기억들을 아주 조금이라도 씻겨 내려주길 바랐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비를 맞으며 서로에게 약속했습니다. 다시는 그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겠다고. 껍데기뿐인 가짜 행복 따위 이제 다 버리겠다고 말입니다. 그날의 폭우가 지나가고 저와 딸의 인생에도 비로소 해가 떴습니다. 물론 상처가 아무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죠. 딸 지은이는 파혼의 충격으로 한동안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 딸은 저보다 강했습니다. 며칠을 앓고 난 딸이 퉁퉁 부은 눈으로 제게 말하더군요. 엄마, 나 다행이야. 그 시궁창 같은 집에 들어가기 전에 알아서 천만다행이야. 나 엄마랑 살래. 엄마랑 맛있는 거 먹고 여행 다니면서 평생 효도할래. 우리는 그 길로 미용실 문을 닫고 일주일간 여행을 떠났습니다. 바닷가에서 소리도 지르고 맛있는 것도 실컷 먹으며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었죠. 그렇게 우리는 누구의 아내, 누구의 며느리가 아닌 온전한 박미라와 강지은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궁금해하실 그 인간들의 결말은 어땠냐고요. 사필귀 정실 삐고이전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죠. 소문은 발보다 빠르더군요. 상견례장에서의 난동이 소문나면서 남편은 회사에서 망신을 당했고 결국 권고사직으로 쫓겨났습니다. 더 볼만했던 건 시댁의 반응이었습니다. 평생 아들 타령만 하던 시어머니가 아들이 직장 잘리고 빈털터리가 되자 내가 집안 말아먹은 놈이라며 문전박대를 하시더군요. 갈 곳 잃은 전 남편은 지금 보증금 없는 고시원을 전전하며 일용직을 나간다고 들었습니다. 최지영, 그 여자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저는 자비 따위 베풀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걸었고 그녀의 급여와 전세 보증금까지 가압류를 걸어버렸죠. 듣자 하니 돈 떨어진 전 남편이 그녀에게 매달렸지만 돈 없는 늙은이는 꺼져 라며 소금을 뿌렸다고 하더군요. 불륜이라는 썩은 동아줄로 묶인 사랑의 말로가 참 비참하죠. 이혼 도장을 찍고 나오던 날 법원 앞의 공기가 그렇게 상쾌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위자료와 재산 분할로 받은 돈, 그리고 그동안 남편 뒷바라지하느라 아껴뒀던 비상금을 털어 미용실을 확장했습니다. 간판부터 바꿨습니다. 촌스러운 동네 미용실이 아니라 제 이름을 건 헤어 살롱으로요. 인테리어도 싹 바꾸고 직원들도 새로 뽑았습니다. 이제 저는 남편 눈치 보며 파마약 냄새에 찌든 원장 아줌마가 아닙니다. 예약이 줄을 서는 살롱의 대표 박미라가 되었으니까요. 거칠었던 제 손에도 이제는 예쁜 반지가 끼워져 있고 주말이면 딸과 골프도 치러 다닙니다. 전 남편이 골프 회비 달라고 조를 때마다 속이 터졌는데 내 돈으로 내가 친히 이렇게 즐거운 걸 말이죠. 얼마 전 살롱 유리창 너머로 익숙한 실루엣을 봤습니다. 구겨진 점퍼에 초라한 행세, 퀭한 눈으로 가게 안을 훔쳐보던 남자. 바로 전 남편이었습니다. 화려하게 변한 가게와 세련된 정장을 입고 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저를 멍하니 보고 있더군요. 그가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오려 했습니다. 아마, 여보, 나야. 한 번만 봐줘. 하며 구질구질하게 매달리려 했겠죠. 하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카운터에 있는 매니저에게 눈짓을 했죠. 매니저가 나가서 정중하게 그를 막아서더군요. 손님, 예약 안 하셨으면 입장이 불가합니다. 돌아가 주세요. 유리창 너머로 저와 눈이 마주쳤지만 저는 그를 모르는 사람처럼 차갑게 외면하고 돌아섰습니다. 제게 그는 이제 지나가는 행인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니까요. 거울 앞에 섭니다. 50대 중반. 적지 않은 나이지만 거울 속에 저는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습니다. 지난 30년, 저는 껍데기뿐인 남편을 명품으로 만들려고 아등바등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껍데기를 벗어던지니 알게 되었습니다. 진짜 명품은 남편의 직함도 시댁의 인정도 아닌 바로 당당하게 홀로 선 나 자신이라는 것을요. 여러분, 혹시 지금 억울하고 힘드신가요? 똥차 가고 벤츠 온다는 말 기다리지 마세요. 누군가가 나를 태워주길 기다리지 말고 여러분이 직접 운전대를 잡고 엑셀을 밟으세요. 내가 벤츠가 되면 내 인생의 도로는 뻥 뚫린 아우토반이 될 테니까요. 가위질은 끝났습니다. 젖은 머리를 털어내고 이제 제 인생을 화려하게 드라이할 시간입니다.